거냐? 니네가 챗 GPT를 어떻게 길래? 암기력은 묻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럼 봐봐. 추론한다는 건 어떻게 추론하라는 거냐?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추론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둘 사이에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겠죠. 그 추론, 비교, 대조를 근거로 이것을 근거로 이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라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대학 가서 하시는 공부예요. 논문 이렇게 쓰시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시는 거냐? 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비교 추론하시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기억에 현관펜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 굵은 글씨 들어가 있으니까 볼게요. 나라, 우리나라. 아하, 아마 이렇게 했구나.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나라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나라, 그래 우리나라겠네. 두 번째, 시옷은 왜 들어가 있지? 시옷은 관용격 조사에 의에 대응이 되나? 라고 추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역시나 1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의라는 관용격 조사 기능을 하는 분이 파악이 되죠. 자, 그럼 봐봐. 이게 판단되시려면 현대 국어에 뭐가 처리가 되셨어야 돼? 관용격 조사가 처리되셨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관용격 조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교 추론의 능력이라는 거야. 쉽죠? 여러분, 누가 요즘 그런 말 하지 않니? 그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은 마스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수업 듣다 보면은 쉬운데 하고 틀려갖고 와. 여러분 쉽잖아. 반복 숙달이야. 지금 반복 숙달하세요. 집중하세요. 지금 공부하고 반복 숙달하고 가. 얘들아. 그리고 집에 가서 놀든 마든 상관없어. 니네가 수업만 잘 들어오고 클리닉만 잘 들어오면 충분히 1, 2등급 만들 수 있는 커리큘럼이니까 그냥 수업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 의도가 보이지. 우리 뭐 파악하시면 되는 거야? 주격조사 파악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걸 원래 홀바이라고 있는데 읽는 건 나중에 설명할게. 봐봐. 가가 뭐니? 주격조사 가지.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여기서 배경 지식 없으셨다면 틀렸겠지.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있으셨어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현대 국어와 달리. 자, 봐봐. 현대 국어에 같은 자음 두 개는 와. 그런데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는 뭐다. 그래서 현대 국어와 달리 서로 다른 초성자 두 개가 왔구나.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붓드들. 현대 국어랑 뜻을이 됐고, 아시다시피 얘는 뭐가 됐어? 된 소리가 됐는데 이 된 소리도 뭐 비읍 시옷 계열, 비읍 디귿 계열, 뭐 시옷 계열 등등 해서 이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00% 학교 선생님 필기 봐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내진 않아. 대신 어떻게 내는 거야? 최소한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 뭘 쓰셔야 돼?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군화야. 여기서 내신 개념은 더 나가셔야 돼. 어두자음군 중에서도 얘를 비읍 계열 또는 뭐 시옷 계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내신 대비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각자 병서가 있고요. 합용 병서가 있어. 그럼 이 개념들도 알고 정리하셔야 돼.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4번 선지 뭐 얘기하는 거니?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옆에다 쓰셔야 돼. 의미가 달라지는 유형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실이죠. 두 번째, A의 의미가 B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논리기호 수학기호로 쓰시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A라는 애가 아예 없어졌다. 소실이야. 없었던 의미가 생겨날 수도 있어. 의미의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더 큰 집합에서 일부였던 애로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의미의 축소겠죠. 자, 그럼 봐봐. 반대 방향으로 커졌어. 이걸 뭐라고 하겠지? 의미의 확대라고 하겠죠. 여기까지 되셨니?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봐. 이제 양성모음 뒤에 목적격 조사가 왔다. 그럼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죠. 그런데 봐. 여기서 양성모음이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모음, 조화, 표 또는 모음의 체계가 정립이 되셔야죠. 됐어? 그 내신 대비로 하잖아. 수능형과 내신형이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제가 그걸 좀 구분해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보면 문제 푸실 때는 이런 느낌으로 비교 추론으로 빠르게 오실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고 계시죠? 필기하십시오. 자, 마지막에 이제 미음을 한번 봐볼게. 미음 봅시다. 이를. 자, 그러면 이를 해서 이를로 왔는데 현대 국어와 달리 양성모음 뒤에 목격격 조사 느리스였군. 자, 판단하는 건 이거야. 자, 양성모음인지 보실게요. 이는 무슨 모음이야? 중성모음이라고 배우셨을 거고, 뭐가 틀렸니 그러면? 양성모음이 아니라 중성모음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 5번으로 가셨을 거고. 자, 그럼 봐봐. 수능이지만
최소한 얘가 중성모음인지는 알아야 푸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능과 내신의 개념을 보잖아. 수능 개념 훨씬 더 단단하고 많이 쓰이는 개념이야. 내신은 좀 더 파생적인 개념이야. 이 파생적 개념은 학교 선생님 견해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다루는 범위까지 오늘 수업하고 학교 수업 필기를 본 다음에 제가 100% 꽉 채워드릴 테니까 이 느낌이고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만약에 얘를 내신형으로 본다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시호식 관용격 조사니까 비교 추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관용격 조사 1번 괜찮아. 두 번째 볼게요. 홀바이라고 해서 얘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만 7가지야.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주격조사 이 괜찮다는 게 바로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비읍 디귿 이거 어두저은근 보자마자 바로 판단돼요. 자, 네 번째 놈이라는 것도 이미 여기서 내신 대비로 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또는 해례본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바로 보여.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도 보이니까 바로 보여.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르에서 얘는 중성모음이고 얘는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 뒤에 쓰인 게 아니라는 게 보시니까 바로 5번이야. 자, 그럼 잘 들어. 내신 개념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요 거의 10초 만에 한 선지식 판단이 되면서 50초 안쪽에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고 오히려 수능형으로 비교 추론했을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외부 지문 느낌으로 내시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대부분 수능형이야. 자, 그러면 수능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비교 추론으로 푸시는 거고 내신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방금 알고 계신 개념 가지고 분석해서 푸시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수능형 문제가 어떻게 내신으로 바뀌는지까지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도 감이 나오셨을 텐데 자, 일단 이겁니다. 146, 147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내신 대비로 핵심적인 50% 개념만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이건 필수로 알고 가셔야 되고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학교별로 추가 50%는 필기 보고 정리해드릴 건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본 배경 세팅을 정리하고 갈 겁니다. 저 따라오세요. 자, 여기 기준을 잡을 거고 손이 바쁘시면 돼. 자, 하나씩 좀 따라오실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국어를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4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뭐겠어? 뭔가 크게 바뀌었을 때야. 자, 그럼 뭔가 크게 바뀐 건 당연히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고려예요. 근데 이 시절의 것들은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조금 애매하고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남아있냐? 당연히 조선부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려부터 조선까지 중세로 묶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언어학이라든지 우리가 문학작품들에서 보게 되면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가 오히려 성격이 좀 비슷하고요. 언제부터 확 변하냐? 조선 후기부터 성격이 확 변합니다. 특히 우리의 국어적인 문법적인 측면이 그래.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여기 끝으로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다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기점은 고려고요. 그리고 그 중세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전후로 언제 나누냐? 우리 문자가 창제됐던 훈민정음 창제 전을 중세 전기, 훈민정음 창제 후를 중세 후기라고 하고요. 이 중세 후기는 언제 끝나냐? 임진왜란으로 끝나. 임진왜란 이후를 근대국어라고 봐. 그리고 우리의 현대는 언제냐? 가보경자 이후라고 봐요. 자, 그래서 내가 항상 내신 개념하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죠. 우리가 고전 문학을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는 이 기준이 안 잡혀서 그런 거고 고전 문학의 기준은 언제다? 가보경장이야. 고전 문학 아닌 100% 무슨 문학이에요? 현대 문학이에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정 장르에서 이때는 뭐가 붙니? 무슨 시가가 붙죠. 여기는 무슨 시가 붙죠. 차이 보이셨죠? 가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얘는 악보에 불렸어요. 그래서 악보가 있었던 노래였냐, 악보가 없냐 이 차이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고전 문학을 볼 때 텍스트만, 현대 문학을 볼 때도 텍스트만 보죠. 하지만 실제로 얘는 노래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니? 리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문학에서는 음보를 안 묻는 게 원칙이야. 물을 수가 없어 원래. 근데 막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신 대비로 내신 선생님 필기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3음보가 있고 4음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외워두시는 게 나. 그냥 왜 맨날 나오니까. 3보의 4음보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3개 있다 4개 있다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 우리가 기준이 빡빡할수록 맞추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4음보는 훨씬 맞추기가 힘든 거야. 누가 썼겠어? 좀 배운 애들, 귀족들이 썼어요. 그게 귀족적 운율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이게 좀 더 맞추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서민적 운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서민적 운율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고려 때 불렸었던 속된 노래, 고려 소교가 있었겠죠.
자, 반대로 시조 같은 경우에는 45자 내고 막 규칙도 많고 한문으로 대부분 쓰여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섞여서 배운 사람들이 귀족이 썼잖아. 그러다 보니 시조 같은 건 대표적으로 사음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작품마다 외울 게 무한이야. 그런데 시조의 운율과 고려석의 운율 배웠죠. 그러면 고려석에만 해도 수십 작품이고 시조요, 여러분. 고전 시조가 4760수야. 그럼 4760수를 죄다 음보 외우고 있을래? 그냥 시조는 사음보 끝이야. 이유는 귀족적이라서야.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내신 필기 덧붙이시면서 학습하셨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걸 보시고, 그래서 어차피 내신에 나올 내용인데 원리적으로 여러분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훨씬 잘 외워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고대국어 의미 없어. 하지만 일단 구분은 아셔야 돼. 여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필기는 고려 시작부터 그 전이 고대고 고려 시작부터 중세의 흐름이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에 쭉 있는데 어차피 훈민정음 전은 우리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 물론 그래도 문학사전 가치는 있겠지. 그럼 어디 위주로 문법적으로 보겠어? 훈민정음 창제 후야. 즉 중세 후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어? 훈민정음 창제됐던 1443인데 여기까지 외우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들어야 순서가 보일 거니까 필기는 해두시고, 그래서 15세기의 국어를 중세 국어라고 합니다. 자, 훈민정음 원본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딘가에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소실됐다가 아니라 100% 확정적으로 소실을 추정해.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지금 훈민정음 연구하는데 왜 어려웠냐면 없었어요. 자료가. 어디 막 이상한데 뭐 괴짝 속에 있었고 어디 뭐지 장판 밑에 있었고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오다 지금이 된 것이고, 그래서 훈민정음 원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훈민정음 원본은 언제 나온 거냐? 1443에 시작이 된 거야. 자, 그럼 이때 원본이 시작되고 나서 그 뒤에 나온 것들 보면 이 흐름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필기 끝내셨니? 자, 그럼 추론해봐. 훈민정음을 왜 썼고 왜 만들었고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뭘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영상을 잠깐 끊겠습니다. 자, 그럼 봐. 여러분, 훈민정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례본이 있고 언해본이 있고 예의본이 있고 실록본이 있는데 별거 없어. 해례본은 일단 훈민정음을 말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야. 그럼 해석하는데 뭐로 해석을 했냐? 그 시절 우리의 문자는 한문이에요, 여러분. 한문으로 해석을 해주셨어. 자, 근데 훈민정음은 뭐야? 우리 고유의 자체적인 문자체계잖아. 그럼 그것을 말로서, 그것을 훈민정음으로서 우리의 창제된 문자로 쓰는 게 언해본이에요. 이건 한글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공부는 뭐로 하시겠어? 언해본으로 하시는 거야. 이해되셨어? 여기서 일부를 떼다가 예의만 밝혀놓은 걸 예의본이라고, 실록에 기록되는 걸 실록본이라고 하는 거야. 학교 내신 필기 여기까지 있다면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없으면 제가 설명해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해본으로 공부를 좀 이따 하실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는 표기는 한문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해본에서 한글로 표현이 됐던 것이고, 자, 그럼 훈민정음의 주제는 뭐냐? 한국어 표기 체계야. 우리말 표기 체계야. 자, 그럼 배경을 아셔야 돼. 문제가 뭐였냐면 한자랑 조선말이 문자와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그럼 당연히 문자와 언어를 일치시키려고 했겠죠. 그게 바로 한문 발음기호로 시작한 거야. 자, 저랑 토요일 오전반 들었던 학생들이 이미 이 개념 배우셨어요. 한문 발음기호로 쓰겠다. 이거 뭐지? 집중해서. 그걸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 그럼 동국정운식 표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세종대왕님이니까 세종어제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생종엉쟁이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이렇게 썼다고? 여기 이응은요, 음가가 없어. 음가가 없는데 뭐를 밝히기 위해서? 한문의 발음 기호인 동국정운식의 표기를 밝히기 위해서 밑에다가 음가 없는 이응을 써주는 게 대표적인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이 외에도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차차 훈민정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니까 이 차이점을 좀, 이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거다, 얘들아. 자, 그러면 한문 발음기호를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천재야. 천재다 보니까 야, 너무나 좋은 문자 표기 체계가 확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철학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이게 너무나 유의미할 거야. 그래서 자체 문자 표기로 가요. 이게 최종적인 훈민정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의 여러 가지 의 중에 제일 중요한 의가 무엇이냐면 기존 질서를 극복했다는 건데, 왜 기존 질서를 극복했다는 거냐? 이 시를 훈민정음 창제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였어? 중국이었어. 그 중국에서 어떤 사상이야? 예를 봐봐. 중세 서양을 지배했던 사상은 뭐야? 기독교 사상이죠. 고대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사상은 뭐야?
불교 사상이죠. 이 시절에 유교 사상이야.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뭐니? 이와 기가 나뉘어가지고 얘네는 무조건 얘네를 지배하는 형태야.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그 시절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시절엔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 시절엔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자체 문자 체계를 갖니? 라고 뒤지게 싸워서 비밀리 얘를 싹 다 만드시고 반포를 하셨죠. 자 다시 이제 중심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신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다시 하면 뭐냐? 이건 정확히 공부하셔야 돼. 훈민정음 원해보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전 문제가 암기로 매우 빠른 속도로 풀리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잘 들으셔. 자,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유교에 적용을 할 수는 없어. 사고 난다니까. 그래서 기존의 종교체계였던 어디에? 불경에다가, 즉 불교 경전에다가 먼저 얘를 써보는 거예요. 왜? 일단 유학자들이 난리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불교 경전에 써보면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쓴 게 월인청강지곡이고요. 이게 나중에 문학작품까지 최종 정리된 게 월인석보인데 일단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는 중요하긴 한데 내년 학교는 20% 미만이셔서 여기까지 공부를 할지 말지는 학교 내신 필기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용비어천가도 한 70% 학교는 내세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업에 출제되는 건 훈민정음, 언해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용비어천가가 일반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소학 언해라는 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용비어천가는 아시다시피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야. 그래서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 2, 125는 많이 출제를 하고 학교 선생님 마음에 따라서 3에서 10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 2, 125를 내세요. 이것대로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훈민정음이 창제됐던 그 시절 집중적으로 뭔가 쭉 발간이 되고 나서 그 뒤로도 뭔가 많았겠죠. 그 중에 이제 가치 높은 걸 소학언해라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벌써 100년 좀 넘게 지났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디테일하게 보는데 소학언해라는 것도 어려울 게 없어. 소학이 뭐니? 이제는 유교 경전이야. 유교 경전인데 우리가 소학교, 꼬맹이들 다니는 학교, 즉 유교를 공부하는 첫 단추가 소학이에요. 그래서 첫 공부하는 애들이 한자 공부가 힘드니까 그때는 얘를 뭐로? 업문으로, 훈민정음으로 얘를 풀어줬던 거야. 그 유교 경전이 소학언해고 꼬맹이들 대상으로 했던 유학교육의 시작이 소학이었다. 그 소학을 풀어낸 게 소학언해였다 해서 그게 대부분의 학교는 여러분 이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는 훈민정음,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소학언해 정도 정리하시면 끝나실 거고 이미 토요일 오전 M1바는 끝났어. 한번 내신 대비를 한 번 더 하실 거고 프린트하면 한 번 더 할 거야. 5번 반복하세요. 그럼 틀릴 일이 없어. 3번 반복하셨어? 1, 2등급 수렴하실 거야. 그냥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수업 필기만 따라오시면 돼. 여기까지 배경 끝났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근대국어, 현대국어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긴 잘 안 내세요. 이쪽에서 보통 끝날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영상 여기까지 잠깐 끊을 거고요.